안녕하십니까. 형성우 교수입니다. 저는 신한대학교 사이버 드럼봇 군사학과장이고요. 26사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6.25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 문헌은 육군 군사연구소 발행인데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주로 이 책자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129일간의 전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129일이라 하면은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1953년 7월 17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6.25 전쟁을 일으킨 본인들인데요. 좌측부터 북한의 김일성, 중앙에 소련의 스탈린, 그 다음이 중국의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을 개관해 보면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전쟁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시대별로 상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원시시대에는 식량과 토지, 노예 획득이 주 원인이었다면 중세 유럽은 종교적 갈등이 원인이었고요. 근대에 와서는 자원, 그다음에 상품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식민지 확보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 역사상 930여 회의 외침이 있었으며 36년에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우리 민족 간에 발생한 1129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6.25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면은 소련이 일본 패망 직전에 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이 소련 남하 저지를 위해서 북이 38도선을 정하고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미국이 남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군 출신 김일성을 꼭두가시로 내세워 단계별 공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6.25 전쟁은 스탈린의 공산 세계화 전략, 그 다음에 모택동의 전쟁 지원, 김일성의 적화 야욕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6.25 전쟁인가 한국 전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부르는 6.25 전쟁의 명칭은 이 국제사회에서는 더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 하고요. 일본은 조선 전쟁, 중국은 조선 내전 혹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항미 원조의 의미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다는 의미죠. 이 구소련은 조선 내전이라 하고요.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해야 할 호칭은 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더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은 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한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주체 및 책임이 모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998년 9월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주재회의 시 6.25 전쟁의 명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인적자원부에서는 교과서 편수 용어로 6.25 전쟁으로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이 맞게 되는 것이죠. 저 1절을 살펴보면은 전쟁의 서막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서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38도선 획정과 남북 분단 이후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북한이 승인하고 이 중공이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전쟁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북이 38도선이 획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 시 일본의 항복 거부에 원폭을 투하하게 되는 거죠. 히로시마에는 8월 6일에, 나가사키에는 8월 9일에 이렇게 원폭을 투하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소련은 8월 9일에 대일 선전포고 후 연합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연합군으로 참전하는 시기가 1945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반도 북위 38도선 획정의 문제는 이 소련이 북한 지역으로 신속히 남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한반도를 공산화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소련의 급속한 남하 저지를 위해서 북위 38도선을 획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미국이 이를 1945년 8월 16일 제안하고 이 소련이 찬성함으로써 이 북위 38도선은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미국은 이 38도선이 이 분단선이 아닌 일시적인 경계선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38도선은 태평양 전쟁의 군사적 상황이 낳은 결과로서 이념적으로 한반도를 북으로는 소련, 남으로는 우리 미국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공산화 전략에 의해 전쟁의 불씨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저 우측에 그 38도선 표지판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 1기갑 사단의 부대 마크가 있네요. 저것은 아마도 1기갑 사단이 이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공동의 적과 싸웠죠. 그러나 이제 승리 후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소련은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팽창주의 정책을 피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두 나라는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으나 이 적개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이 전쟁의 서막 중 소련의 북한 군정과 공산 정권 수립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소련군 소자 출신인 김일성은 조선인 50명을 가지고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인민위원회는 지역별 위원장은 조선인을 기용을 하고 소련군 장교가 고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38도선 일대에 봉쇄를 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기관총을 설치하면 물론 경의선, 경원선 철도, 도로 등을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요. 이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에 대한 비협조자는 구금 및 또한 공산화 과정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추진 과정에서 조선인민군 찬설은 48년 2월 8일에 하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9월 9일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대 내각 수상에 김일성을 추대하고 소련의 본격적인 군사 원조가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련군은 1948년 12월에 군사 고문단을 남긴 채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러면 김일성의 후원자 이 소련의 스탈린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스탈린은 이건 나이가 들수록 의심, 이 변덕이 심해졌고 성격도 포악해지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게 스탈린의 이 초상화인데요. 자, 이 스탈린은 죽기 전에 별장에서 뇌출혈로 이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의 측근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그냥 죽도록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탈린은 1953년 3월 5일,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휴전협정이 안 된 이런 시기에 한국 전쟁 중에 만 74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처칠은 이 한 명의 감기 어린 전쟁 미치광이가 수천만 명을 불행에 빠뜨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김일성이 1948년 12월에 소련 대사 스티코프에 이 남침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 북한 군사량이 아직 미약하고 미국 참전 우려로 요 남침 수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군은 국군 경계태세 이런 전력을 탐색할 목적으로 1949년 5월부터 옹진, 개성, 춘천 등지에서 38도선에서 이런 침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제 국제적 환경을 살펴보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49년 10월 1일이죠. 또한 미 극동 방위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1950년 1월인데요. 요 극동 방어선은 다음 카트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국제적 환경이 김일성의 전쟁 야욕을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죠.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1950년 4월에 스탈린에게 남침 준비가 완료됐다고 전쟁 준비를 완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스탈린은 남침을 승인한 후 전폭적인 북한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미 극동 방위선 에치슨 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요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색선이 에치슨 라인, 즉 극동 방위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 후에 이 전후 처리 문제로 한반도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이 좀 제한됐는데 반면에 이 소련은 한반도 공산화에 적극적으로 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마침 1950년 1월에 미 에치슨 국무장관이 극동 방위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게 소위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인데요. 이 에치슨 라인을 살펴보면은 저 위쪽으로부터 아리산 열도, 그다음에 일본 본토, 필리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한반도가 제외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과 북한은 이것이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시초프, 이게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회고록을 살펴보면요. 1950년에 4월에 김일성이 전쟁 준비 완료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의 방문단과 만찬이 있었던 것이죠. 김일성과.
그 자리에서 이제 크루스초프가 그 자리에 있었던 크루스초프가 회고를 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남한으로 진격하기로 결심이 굳어 있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남한에 강력한 연계 조직을 갖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크루스초프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마오쩌둥의 이제 지원 약속 부분인데요. 마오쩌둥, 이제 모택동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949년 10월 1일입니다. 이 당시 중국은 경제 복구, 그 다음에 토지개혁 등 사회 혼란적으로 어려웠죠. 그것을 수습해야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대만 점령을 위해서 소련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고요. 이때 스탈린은 중공에게 북한 군사력 강화에 적극 지원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모택동이 자기도 소련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거절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만주의 조선인 5개 사단을 북한군으로 편입할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조선인 출신 중공군 6만 3천여 명, 요 인원들은 국共내전에 내전 참가 경험이 있는, 다시 말해서 전쟁 경험이 있는 그러한 병력들이었죠. 이것을 북한군으로 전환해서 북한에 입국을 시키게 됩니다. 또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만약에 이 한국 그 6.25 전쟁 시 미국이 참전하게 된다면은 중공군을 파견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6.25 일어나기 전인 1950년 5월 13일에 이러한 일이 결정이 된 거죠. 이 약속을 김일성이 받아낸 거죠. 마오쩌둥한테. 그래서 요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이 실질화되는 거고 이것이 한국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사진을 몇 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45년 9월 1일 미주리함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일본 외무대신이죠. 이 외무대신 시게마츠 마모루의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항복 선언에 기뻐하는 서울 시민들인데요. 이것은 1945년 8월 16일 그 서대문 형문소 이 상거리 일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시민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한 그 당시 독립 투사들이 이렇게 나온 그러한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1945년 9월 8일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청에 입성해서 행진하는 미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군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중앙청 광장입니다. 이 사진 모습이요. 네. 이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 부분인데요. 이것이 48년 7월 24일, 이 장소는 중앙청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이죠. 네. 이 사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이 되는데요. 왼쪽으로부터 하지 충장, 그다음 맥어더 원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장소는 중앙청이고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복을 이렇게 입고 계셨습니다. 이 사진은 막 38도 선에서 이렇게
이 국기적인 도발이 있었을 때 개상 송악산에서 6탄 심룡사의 이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 장면은 중국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마오쩌둥, 이게 1949년 10월 1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국共내전에서 장개석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1949년 10월 1일. 장소는 북경인데요. 요 국제적 환경이 결국은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요 국제적 환경과 요 상황과 미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됐던 거, 요것이 이제 한국 남침의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화면은 평양 시가지를 행진하는 소련군이 되겠는데요. 일제로부터 이제 강복이 돼가지고 이 소련군이 이렇게 입성을 하는 장면이죠. 예. 소련군이 와서 이제 북한 38도선 이북을 이렇게 점령하고 이 당시 이제 평양 시민들이 환영하는 이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북한이 남침했다는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북한의 남침 증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이 북한군의 선체 타격 작전 계획과 반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좌측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사진이 선제 타격 작전 계획 지도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은 1950년 5월 29일 소련의 북한 군사 고문단장 바실리에프가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먼저 동의를 받은 후에 인민군 총참모부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참모부의 이제 강건, 그러니까 참모부장 강건 통제하에 작전국장이 유성철인데요. 유성철 포병사령관 또 이제 공병국장 등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전 계획을 유성철이라든지 작전국장, 포병사령관, 공병국장이 한글로 번역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 이 인원들이 했냐면은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전적인 측면, 또 포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병사령관, 또 이제 장애물 개척,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병국장이 이것을 번역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소련군이 작성한 선제 타격 작전 계획 지도인데요. 이게 좌측에서 보시면은 크게 서울까지는 양익 포위 형태로 이렇게 포위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1단계 작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 1단계 작전이 끝나면은 크게 저 남해안까지 3개 축선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죠. 요 사항은 거의 남침 시에도 거의 이렇게 대략 이런 방향으로 전쟁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연구하게 될 건데요.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2단계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것이 이제 선제 타격 작전 계획 지도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이 인지하게 된 것은 연합통신이 러시아 군 역사 연구소로부터 코르트코프 박사로부터 이제 이것이 1992년 8월 29일에 이렇게 이제 입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제라는 의미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제라는 것은 남한의 공격이 임박 시에 이를 막고자 먼저 공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제를 쓴 이유는 북한의 남침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위장 용도용으로 이렇게 선제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증거 1이고요. 그 증거 2를 이제 살펴보면은 증거 2는 북한군 총사령부의 정찰명령 1호, 제1호를 보면은 1950년 6월 18일에 각 사단에 하달하게 되는데 이때 하달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한국군 상황, 그 다음에 공격 전후의 단계별 요구 정보, 무엇을 정보를 파악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도입을 했냐 하면은 1950년 10월 4일 미군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도입했다는 것이죠. 10월 4일. 이게 뭐냐면 이제 낙동강까지 밀려났다가 서울을 재탈환하면서 미처 이 북한군이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놔두고 간 것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원본은 러시아 필사체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3명이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어서 1987년 4월 28일에 이 미국 국립문서보존소에서 이제 극동사령부의 적 노획 문서에 대해서 비밀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이 또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이젠하워 이 사령관은 이런 말을 하세요.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냐는 동맹 결성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래서 이때도 동맹 결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언급한 바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이제 북한의 남침 증거 중에 3번째인데요. 3번째는 북한군 2사단하고 4사단의 전투명령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6월 22일, 그러니까 전쟁 나기 한 3일 전이 되겠죠. 2사단과 4사단의 전투명령 하달 내용인데요. 한글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1950년 6월 23일까지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 이런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서는 1950년 7월 16일 이 대전 부근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950년 7월 16일이요. 대전 부근에서 도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하게 될 내용을 알아보면은 이 남침은 공격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격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혼돈하기 쉬운 것은 바람 방향을 말할 때는 남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남풍이라 하면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 방향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남침 증거 이제 4번째가 되겠는데요. 4번째를 알아보면은 이 북한의 어떤 자료에도 북한군이 방어나 후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북한이 뭐 발견한 전쟁 그런 공간사에도 보면은 그런 기록은 없다. 또 소련의 흐르시초프 회고록을 보면은 소련이 무기를 제공하자 북한은 계획대로 남침을 자행했다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또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유성철과 이 부참모장 이상조가 남침이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시 6.25 전쟁 관련 비밀 문서는 남침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옐친 러시아 전 대통령이 1992년 서울을 공식 방문한 후에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라고 이제 러시아 교과서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알아본 4개의 이러한 증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6.25는 남침이 확실하다, 이런 내용을 알려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의 위험 신호인데요. 앞부분에서 전쟁의 서막 부분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전쟁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받고 군비, 축소 등의 위장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기습남침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 신호들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신호 중에서 북한의 전쟁 준비 분야인데요. 북한 정권 수립 전에 조선인민군을 창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48년 2월 8일인데요. 선포한 후 징병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T-34전차 242대로 105전차여단을 창설하고요. 이어서 1월까지, 50년 1월까지는 10개사단, 이후에 유격대, 정찰연대 등을 추가 편성하게 됩니다. 또한 소련군은 북한에서 철수 시 1개 사단별로 군사고문단 150명을 잔류시킵니다. 이것이 1948년 12월 25일 사항이고요. 이 군사고문단은 소련제 중화기 사용 요령을 교육시키고 또한 작전계획 수립 등 이런 전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중공군 출신 조선인 부대 6만 3천여 명, 이것이 북한군에 편입이 됩니다. 이것이 1949년 7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김일성은 중공군 지원 외에도 자체적으로 군사훈련, 유류 저장을 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은밀히 38도선 인근으로 병력을 배치 완료하는 것이 1950년 6월입니다. 이에 반해서 남한의 전쟁 대비는 어떠했냐, 이런 것인데요. 미 군정 당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서 남한의 군사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이 책임자는 미 24군단 헌병사령관이었죠. 그래서 국방군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소련의 자극을 우려해서 이 군보다 경찰 기능에 가깝게 국방경비대 창설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 당시 전국 각도의 1개 연대시, 이때 이제 제주도를 제외하고요, 8개 연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뱀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뱀부는 대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죽순이 마디를 형성하며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군의 창설 단계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이런 의미로 뱀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1948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잖아요. 이 철수에 대비해서 국방경비대를 증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은 3개 연대를 1개 여단으로 해서 3개 여단을 창설하죠. 서울에 1여단, 대전에 2여단, 부산 3여단. 이어서 육가연대를 추가 편성을 해서 4, 5여단을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1948년 5월의 상황입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규모 함정을 인수해서 보수해서 사용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는 29척의 정비정과 한 7,000명의 해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공군은 경비행기, 훈련 비행기 정도 10대를 구입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당시 그러면 한국 육군에 대한 평가는 어땠냐? 군사 고문단이 평가한 건데요. 이때 한국 육군은 애국심,
하나만 빼고는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미군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제 이를 인식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부담할 수 없는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경제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절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남한의 전쟁 대비 계속 상황인데요. 이때 국군 지휘관은 부대지 경험이 부족했죠. 그래서 공비 토벌 작전이라든지 38 도선 분쟁 경험 외에는 정기전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소수 일본군 출신만 정기전에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사단급 부대지 경험자는 김홍일 장군이 유일했습니다. 반면에 북한군은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전한 인민해방군 출신 6만 3천여 명이었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가 경험이 있는 5천여 명의 한인계 소련인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국군은 소총과 연습기로 이렇게 무장이 된 거고요. 북한군은 전차와 전투기로 무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이 전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6.25 전쟁이 개시하게 되는 것이죠. 워커 중장 미 8군 사령관이죠. 이분은 전투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상대의 주력을 경태할 수 있느냐, 그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갈파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는 전투력 우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북한에 비해서. 여기서 잠깐 한번 남북한 군사력을 정리해 보면은요. 자, 국군은 한 10만여 명 8개 사단, 북한군은 10개 보병사단 20만 명 정도고요. 전차는 저희는 한 대도 없었고 북한은 242대, 화포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51문, 2492문, 항공기 22대, 그 다음에 226대, 함정 36척, 110척, 이런 전력의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열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위험신호 세 번째인데요.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남조선 노동당, 이 남노당이 남한 내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복 직후 남한 내 각종 자익 세력은 자체적인 무장 능력을 갖추자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45년 11월 국방경비대 창설 후에는 기존의 어떤 사설 군사단체는 다 해산을 시켰죠. 그래서 무장 능력이 어려웠고요. 반면에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 방해 목적으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제주 4.3 사건을 주동하게 되는 거죠. 이 남노당 의원들이요. 또한 국방경비대에 공산주의자를 침투하고 폭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 순천의 14연대가 공산분자의 무장 반란이 48년 10월에 일어나고요. 조선 경비 사관학계의 남노당이 추천한 인원을 입교시켜서 지인들을 포섭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군이 철수하면은 국방경비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자익 조직을 조선경비사관학교에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네. 김일성의 또 남한 혼란 방책인데요. 김일성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각종 기구를 창설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남노당, 북노당을 조선 노동당으로 통합해서 권력 체계를 확립을 하고요. 또 기습남침을 위해 빨치산들의 후방 결란을 계속
활동을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민유격대를 조직을 해서 이 남한으로 보내서 북한 정규군의 남침을 호응하기 위해서 제2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49년 7월의 일이고요. 또한 빨치산은 호남, 경남 일대에서 활동을 유기적으로 함으로써 국군 38도선의 방어력을 약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국군은 8개 사단 중 총 4개 사단 병력이 이 빨치산 토벌작전에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북한을 지원한 마오쩌둥은 상대편 민심을 혼란시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일개 군단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선의 중요성을 이제 갈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빨치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러시아 파르타잔 또는 프랑스어 파르티에서 유래했고요. 빨치산은 이 비정규 군사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적의 배후에서 신속한 이동, 기습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소규모 전투 부대라 할 수 있고요. 6.25 전쟁 전후 지리산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한 공산 게릴라를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포로로 잡힌 빨치산을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위험신호 남침 전초전인데요. 이것은 이제 남침의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서 북한군은 38도선 인근에 국지적인 도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도선 남북 왕래를 금지하고 북한군은 진지 구축을 본격화하고요. 이때 개성, 송악산, 299지 일대의 대대급 부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한 북한군은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고 선전하면서 남침 명분을 구축을 합니다. 또 38도선 일대를 실전 훈련장으로 활용을 해서 또 이제 국군 전투력 탐색을 이제 하는 것이죠. 군사적 목적으로 지금 국군 전투력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것이죠. 이제 평화를 가장한 침략자의 얼굴인데요. 이것은 이제 김일성이 전쟁 명분을 위한 위장평화 공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 6월에는 조선통일민주주의 전선을 이 단체를 결성을 해서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평화대회에 참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사용금지, 군비촉소 이런 걸 주장해 창설을 하고 창성하고요. 평화를 숭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요. 또한 50년 6월 7일에는 평화적 통일수호 호소문을 작성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또 반면에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미군 철수라든지 유엔군의 한국위원단 철수, 국군 공비토벌, 국군 해산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전쟁 계획 시나리오에 의거해서 사단급 기동훈련을 가장해서 공격 개시 전까지 북한군 38도선으로 전진 배치를 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가장한 침략자의 얼굴에 우리 국민들은 또 정부는 현혹이 돼서 기습 남침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다양한 이유로 상대 국가의 폭력을 동원해 자국의 의지를 간철 또는 국가 간의 폭력 행위인 전쟁을 통해 자국의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백과사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에 어떤 목적을 두고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대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유명한 클라우제베치 이러한 전쟁 사상가는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폭력 행위 및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연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이 전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무력을 사용하여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고 공격해 왔을 때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영토, 종교, 자원, 민족 갈등이 이렇게 다양한 문제이 일어나는데 이를 조정하는 국가가 없이 이러한 갈등이 표출될 때 전쟁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 정규전 사열식이네요. 네. 이것은 미군 덜레스 고문이 38도 선언을 시찰하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50년 6월 20일이고요. 이것은 청년 치안대 모습이네요. 네. 이것은 여순 사건 당시 모습이네요. 이것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소련 무기고요. 네. 이것은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는 김일성, 예. 마오쩌둥과 스탈린. 예. 이것은 자체 제작한 따발총을 고위간부에게 수여한 거네요. 자,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전쟁의 서막, 그 다음에 전쟁의 위험 상황, 이런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은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이 모의하고 중공의 마오쩌둥이 지지함으로써 발발한 것이죠. 이때 마오쩌둥이 조선의용군, 이게 국共내전의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6만 8천여 명을 이 북한에 송환시킴으로써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 전쟁에 대한 결심을 하게 하고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남한은 1950년 6월 25일 0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는 전반적인 개간, 그 다음에 세세한 전투에 대해서 쭉 5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